CFP님 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진짜요? 살면서 네. 가급적 안 가면 좋은 세 가지, 세 군데? 세 군데. 법원. 법원에서 출두 명령 내리면 막 바들바들 그렇죠. 떨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찰서. 한 군데는 학교.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 병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원? 네네. 병원. 병원도 맞아. 예, 그렇죠. 아프니까. 예. 저는 어제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죄졌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이제 그 경찰청에 네. 피의자로 이제 수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수사 참여라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그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피의자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네. 오늘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 예.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급하게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만약 내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쪽 어느 쪽 어떻게 알아 내가 경찰서인지. 네, 그 경찰서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네. 수사관이 이제 보통 전화를 하면서 네. 본인은 어느 경찰서 무슨 과에 있는 누구 수사관이고 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께서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으니까 언제 경찰서로 나오시라 이렇게 이제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전화를 누가 믿어? 예. 전화를 받으시고는 보이스피싱인가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무심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 짓고 넘기시면 네. 혹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생긴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전화를 놓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거셔가지고 네. 그 경찰서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만약에 이제 그 수사관과 통화가 된다면 네. 일단은 내가 어떤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지, 네. 그다음 고소 사건이라면 누가 고소를 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네. 네. 참고인과 피의자라는 개념이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인은 저희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증인이라고 보시면 증인. 됩니다. 네. 네. 법정에 나왔을 때는 증인인데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수사를 받더라도 혹시 그게 죄가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다. 참고인도 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네, 거예요? 참고인도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네, 있다. 바뀔 네. 수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죄가 성립되거나 내가 형사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길 가능성은 적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이제 수사를 받고 그게 실제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네. 수사에 대응을 네, 해라. 만약에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경찰서에 불출석을 하게 된다. 안 간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당해서 나중에 구금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왜 이렇게 상황이 무서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네. 아까 수사관에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예. 일단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혐의. 그리고 내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피의자 신분인지 신분인지 세 가지를 꼭 물어보시고 물어보고. 네. 일단 경찰서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에 경찰이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 경찰서에 나오시라 네, 출두하시라라고 출두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바로 약속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수사관이 그렇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시니까. 네. 혹시 안 갔을 때 네. 내가 피의자 신분인데 혹시 안 나가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출두를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수사를 받으시면 혹시 말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설정해 놓은 방향에 이제 걸려가지고 잘못되면 이제 자기가 굳이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사건에서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텀을 두시고 최소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시간. 보름까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요. 좀 고소 내용이 뭔지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 한번 연락드리고 제가 이제 경찰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오라고만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확인을 어떻게 해? 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어떤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왔고 내가 수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는 아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다 보면 내가 이게- 죄를 네네. 지었으니까 뭔가는 찔리는 게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모르지는 않는데 대체로는 그래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함께 네. 일어나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네. 청구? 그걸 네. 어디서 받는 거야? 정보공개 청구는 이제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보 공개 네, 포털. 네, 거기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어느 경찰서에 있는 이제 그 사건이다. 네. 본인 이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열흘 안에 그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열흘 안에. 네. 그래서 열흘에서 15일 그렇죠. 정도 네. 텀을 네. 두라는 네. 그거였군요. 그리고 네. 최대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고소장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 하실 일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네. 이게 과연 이제 형사적 문제될 수 있는 건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상담받고. 네, 맨 처음에는 그 자료를 내가 보고 그렇죠. 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네. 상담을 받는 거. 네, 네. 보통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될지 형사적 네.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본인 직감적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틀릴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본인이 수사관도 아닌데 네, 자기가 네. 어떻게 알아? 특히 이제 본인이 뭐 법률적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이게 네.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혹은 이제 그래도 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본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고 네. 유죄로 나중에 판단받을 가능성이 많다, 기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서 예. 수사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대동을 해서 네, 손잡고 함께 변호사와 가세요. 수사를 받는 동안 네. 계속 이제 동석을 해서 수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점이 뭔데요? 같이 앉아 네. 있는 거나 뭐 좋은 점이 네. 뭐가 있어 그냥. 첫 번째는 이제 수사관이 네. 어떤 질문을 하는데 수사관은 미리 피의자에게 물어볼 내용을 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물어보는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수사관은 왜 저런 질문을 내한테 뜬금없는 왜 질문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면 혹시 이제 그게 말려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좀 중지시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관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약간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굳이 뭐 어떤 강압적인 그런 액션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더라. 강압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가면 아무래도 좀 든든한 심리적인 방어막도 될 뿐더러 그렇죠. 내 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변호사가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관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마지막 장점을 더 말씀드린다면 변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 참여를 마친 이후에 물론 이제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피의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실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제 좀 이런 의미였다라고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작업이 피의자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차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고요. 혹시 그 현장에서 바로 해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해명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또 같은 취지로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라.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경찰청에 계셨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이 짓을 꼭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꼭 그래도 이 변호인의 그 선임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을 때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어제 수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수사를 혹시 받으시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변호사 비용이 있잖아. 얼마예요? 변호사 비용 물론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민사 사건과 다르게 금전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 자기가 구속돼서 들어가잖아요. 사실 뭐 네. 구속돼서 네. 몇 년간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면 네. 그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아 이게 꼭 변호사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 이게 혹시나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 결국은 그때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수사에는 대충 임하고 네. 법정에 가서 다 밝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소되는 사건, 법정에 네. 가는 사건의 7~8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게 사법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깨자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세금? 전문가 한번 잘못 만나면, 세무사 한번 잘못 만나면 폭탄이 그냥 팍 터져요. 수습하기가 그때는 힘든 거죠. 변호사도 잘못 만나면 뭐예요? 형이 10년이야. 이거를 잘 수습하면서 내가 줄이려고 그러면 그 뒤에는 그때부터 깎아내요. 의사.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차재용 세무사 후배요. 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딴 병원을 갔어요. 안 잘라도 된대요. 절단 수술을 안 했어요. 지금 잘 걷고 다녀요. 판단이죠. 내 전문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해줄 그 전문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언제든지 지금처럼 어려운 사항 발생하시면 문의해주세요. 당찬 정영규 CFP와 굿벤저스의 법률 전문가 조태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